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씩으로 끝내기 라니 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와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고,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위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그리고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저하라든지 간 기능 저하로 약물 중독이 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사용하는 거 이분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에 노출 시에 질병에 걸리기 쉽고요.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그리고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서 우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인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질환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화기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끝나는 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벌써 우리 소화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구강으로 가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후라고 해가지고 인두에서 음식물이 삼키게 되면 식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소장, 대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질환을 보게 되면은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등이 있고요. 그래서 소화된 음식물을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의 형태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대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질환을 가기 전에 노화에 따른 우리 노화에 따른 특성, 소화기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에서는 맛을 느끼는 세포수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 보시면은 음식 더 이상 신맛 같은 거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이게 쓴맛과 신맛이 더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로 위액의 산도 저하로 인해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비나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 내성이 떨어져서 또 당뇨병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과 신장 기능 감소로 약물 중독이 잘 걸리고, 그리고 제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대해서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위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보통 저작의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을 대충 씹으시고 삼킨다든지, 아니면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부패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뭐 짜거나 맵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과식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고요. 증상을 보게 되면 트림이라든지 구토, 명치의 통증, 그리고 식사 후에 상복부의 팽만감이라든지, 이거는 급성 위염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것은 식사 후에 3-4시간 후에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하루 정도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를 쉴 수 있도록 유동식이나 미음 등으로 섭취한 다음에 된 죽을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식이라는 과음, 자극적인 음식은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금식을 만약에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은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자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의 통증과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느낌이 있거나 트리움이라든지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몇 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통증이라든지 식사 후에 위가 바로 식사 후에 약간 위가 더부룩하거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됐고요. 그 다음 이거에 비해서 위궤양은 이제 위험이 증상이 위험이라든지 이것들이 치료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위벽에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는 것이 위궤양입니다. 이것도 요인을 보게 되면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담배라든지 알코올과 커피, 약물이나 위산에 의해서 위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하거나 그 다음에 위내에 헬리코박터균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증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심하게 되면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출혈뿐만 아니라 위천공까지. 위천공은 굉장히 위험한 그거죠. 위천공을 일으키고 위협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라는 소화불량 이것은 보통 공복 시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에 느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치료와 방법을 보면 약물요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심신 안정, 그리고 금연이나 그리고 위출혈, 위천공, 위협작 등의 증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염장식품, 음주 흡연, 위축성 위염, 위암의 가족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이라는 것은 체중 감소라든지 만성적인 소화불량, 속쓰림,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의 증상들은 다 나타나게 거고, 그리고 토열이라든지 혈변, 복부 통증까지 나타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방사선이나 화학요법,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라든지 금연이나 자극적인 음식, 태운 음식, 훈연식품 피하고요. 스스로 5년간은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보통 대장 용종의 과거력이 있다든지 대장암의 가족력이나 장기간 궤양성 대장염, 매일 자극적인 음식, 가음이라든지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라든지 야채 같은 거 안 드신다든지 저잔여식이 섭취 등 너무 푹 끓여서 드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인해서 관련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 같은 것은 장 습관의 변화입니다. 설사가 온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장 폐색이 올 수 있고요. 혈변이나 직장 출혈, 점액 분비가 나온다든지 허약감이나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고 이것도 똑같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요법 해야 되고요. 이것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보통 싱겁게 드시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많이 드시면 되고요. 동물성 섭취 줄이고 식물성 지방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라든지 찬은식, 인스턴트, 혼연식품 등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6잔이라든지 8잔 정도의 생수를 마시고 금연 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서구화로 이런 식생활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장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죠. 물 같은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염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은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심신 안정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그리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술이라든지 고지방, 고섬유소, 카페인과 자극적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보통 이 탈수 증상으로서 만약에 설사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갈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소변 횟수가 감소되고 피곤함과 무기력감을 보이고 마른 피부와 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정신과 혼돈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비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뭐 횟수가 2, 3일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그리고 힘든 배변을 본다든지, 딱딱한 병 같은 거, 그리고 잔병관 같은 걸 호소한다든지, 뭐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이걸 갖다가 변비라고 합니다.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 장 운동이 저하되는 것으로, 그리고 저잔여 시기를 드신다든지, 복부의 힘이 약화로, 그리고 식사량이 감소되고 도종환 곡식이나 수분이나 고섬유질 섭취가 감소하든지 하재 남용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나 우울증,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제산제 같은 것을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을 보게 되는 식물성 식이섬유라든지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복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호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을 보시면 폐포의 탄력성이라든지 폐활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그리고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요. 섬모 운동이 저하로 인해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의 분비물 같은 거 증가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요. 이런 증상이 있고, 여기서 보면 호흡 근육 위축과 근력이 약화로 쉽게 피로해진다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요 질환을 보시면 독감이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매년 1회 예방접종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뭐 증상 같은 것은 뭐 감기 증상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뭐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은 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약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 벽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인을 보게 되면 흡연을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매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든지,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라든지 호흡곤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는 뭐 약물 같은 거, 처방받은 약물, 거담제라든지 기관지 확장제 등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자극적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경련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 음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연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기후라든지 습기가 많은 기후의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폐렴을 보시면 폐렴 보통 여기서 보시면 뭐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연화 장애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해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생겨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폐렴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을 보게 되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흡인성 폐렴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은 두통이나 근육통, 고열, 뭐 똑같이 우리 감기 증상을 하시면 되고 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래가 화농성 가래 아니면 나타난다든지, 이것도 뭐 치료 및 예방 같은 건 산소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침 및 심호흡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환기시키고, 그리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 같은 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절기 이전에 폐렴균을 맞출 수,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화 장애가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흡인성 폐렴을 조심하셔야겠죠. 음식물 드실 때 천천히 드시고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 같은 경우는 기도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민 반응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부종이 있거나 기도의 협착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가 천식입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 감기, 비염, 스트레스, 꽃가루, 진드기 같은 거, 그리고 뭐 동물 털이라든지 배설물, 그 다음에 대기 오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갑자기 찬 공기에 나가셔서 운동하신다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은 숨을 쉴 때 너무 쌕쌕거리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침, 가래, 호흡곤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걸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천식이 심한 경우 운동은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하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나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식후 원인을 피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구류 같은 거는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폐기력 같은 경우는 관련 요인은 보면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면역력 저하라든지 만성질환 질병의 악화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한테도 관련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초기에는 무증상이고요. 그리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간 기능과 객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폐결핵이 있는 분들은 결핵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핵약들이 간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인 계속 복용하는 동안은 간 기능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객단 검사라는 것은 결핵균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객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같은 거, 마스크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 여부,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보호장구, 마스크라든지 장갑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은 2주라든지 1개월 이후에 보건소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결핵 대상자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라든지 1개월 이후에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핵 예방,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으면 소매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용 마스크는 젖으면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 문제는요, 2021년에 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그걸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년기의 특성에서 보면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심리적 특성 같은 거 전반적으로 다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은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책을 자주 읽는다든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아니죠. 점점 더 움직일 수 있으면 여가 활동을 해서 복지관에 다니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체면을 위해서 애정 표현은 상관다. 아니죠. 노인 부부에게는 애정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정 표현 하시도록 하고요.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매 시간 고강도 운동. 체력 증진을 하시는 건 좋으신데 매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등으로 꾸준하게 고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고강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보다는 대인관계를 해서 지루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의존성, 사회성, 경지성, 우울감이 증가하고 과거 회상의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인데,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여기서는 불면증이라든지 식욕 증진, 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경직성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매사에 새로운 것을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저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년기의 특성, 심리적 특성 중에서 경직성의 증가로 인했습니다. 예.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기능 약화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성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성이 감소하겠죠. 과거 회상의 증가. 과거 회상의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떠올리면서 응어해졌던 감정을 해소하는 주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담대해지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이 이것 중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화,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목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긴 목적을 보시게 되면 뭔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양 의무를 가족들이 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양감을 갖다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기 요양 보험 목적을 보시면 여기서 어떤 목적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이 가사라든지 신체 활동을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게 되면 1번이 되겠네요. 직업 능력을 개발한다.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사회복귀. 여기 보시면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마련한다. 최저생활을 보장을 위한 자활 의욕을 고친다. 이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라든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목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이라든지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최종 등급 신청이죠. 네, 신청은 신청 및 판정 신청은 어디입니까?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죠? 신청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우리 요양 등급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다. 최종 등급 신청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예,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본인이라든지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래서 이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은 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이나 시장이나 시군구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받으면은 장기요양 인증서를 수급자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아니라 수급자겠죠. 네, 대상자. 그리고 장기요양 인증서를 가지고 어디에 시설에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해야 됩니다. 국민건강.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입니다. 네. 건보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이다. 이게 뭡니까? 결핵으로. 이게 우리가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인지가 저하되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결핵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안 되죠. 그래서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혈관성 치매로 가진 뇌혈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같은 거,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기획서는 국민건강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정이 나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통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중 시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시설 급여와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단기보호, 복지연구, 가족요양비, 주야간 보호, 노인 장기 요양 생활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설급여라는 것은 장기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죠. 장기 요양 공동 9인 이하의 가족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이라든지 요양과 일상생활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입수자가 보통 5인 이상에서 9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는 또 노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10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5에서 9인 이하이고요. 예. 이게 시설이고 그 다음 단기보호나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 같은 것은 우리가 제가 노인 복지시설을 말할 수 있고요. 5번이 되겠네요. 답은. 오늘은 여기까지 5문제를 가지고 했고 다음에도 계속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